또 하나의 빠질 수 없는 사건이 있었다. 2016년 8월 19일 금요일 저녁, 압구정동 부근의 한강 시민공원 주차장에 승용차 2대가 줄지어 도착했다. 운전석 뒷자리 오른쪽에 중년 여성 한 명이 타고 있었고, 중년 여성은 박근혜 대통령의 40년 지기 최서원, 그 왼쪽에 앉은 남자는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 이성한, 조수석에 앉은 남자는 고영태였다. 이성한은 당시 한미약금에 저희들이 그 리베이트로 받기로 한 30억 5천만 원의 채권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최서원에게 부탁하려고 사실 만난 것이고, 실제로 어제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최서원은 자기는 개인 간의 금전 문제는 일체 관여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고영태는 자기의 이야기면 다 들어줄 줄 알았던 최서원 원장이 단호히 거절을 하므로 그때부터 압박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탄핵의 시발점이 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돈을 노린 고영태와 이성한의 허위 주장이 검증되지 않은 채 언론에 그대로 보도되면서 좌파 언론들은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박 대통령을 물어뜯기 시작했다. 전국 주요 언론사 노동자들 약 13,000명이 가입한 전국 언론노조는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정치적으로 가장 영향력을 가진 큰 권력단체다. 언론 쪽 노동조합이 생긴 게 아마 MBC 같은 경우에 87년 말에 생겼습니다. 12월쯤이었죠. 이제 그 언론 노조가 질적인 변화를 겪게 되는 게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였죠. 그때부터 이제 언론 노조가 본격적인 좌파적 색채를 띠기 시작하죠. 좌파 언론 노조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쳐 문재인 정권에 이르기까지 급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다양한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자신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위한 방송사를 만들어갔다는 것이다. MBC 같은 경우를 보면은 좌파적 가치에 대한 집단 행동을 할 때 같이 해주지 않는 세력들은 여러 가지로 배제 활동을 합니다. 뭐 밥 먹으러 갈 때도 빼버린다든지 대화도 무시한다든지 심지어 지나가면 욕설을 하는 친구도 있고 그랬습니다. 같은 일하는 동료지만 적으로 간주하고 배타화시키니까 그 나중에는 이제 언론 노조 출신들이 대부분 경영진이나 임원들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 언론 노조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간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정의는 사라지고 대한민국 좌파 언론 노조는 드디어 마지막엔 대한민국의 공영방송국을 적폐몰이로 무너뜨렸다. 언론사 안에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KBS는 진실과 미래위원회, MBC는 MBC 정상화위원회, 연합뉴스는 혁신위원회, 이런 이름으로 기자와 PD, 직원 20명이 선배들 불러가지고 조사를 해요. 과거에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 시대 때 정권이 유리한 방송을 했지, 이런 성명서를 냈지, 그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 MBC는 거기 갖고 해고를 많이 시켰어요. 자, 거기서 조사받는 내용을 밖에서 알리면 처벌받고, 거기서 소환했을 때 안 가면 처벌받고, 공포 분위기예요. 완전 인민위원회 같은 데였어요. 군사정권 시절에도 그런 기구는 안 만들었습니다. TV조선이 2016년 7월 26일 미르재단이 대기업으로부터 500억 원 가까운 돈을 모았고 그 과정에 안종범이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TV조선 이진동 기자와 최서원 사건의 최초 제보자 고영태를 만난 것은 2014년 10월경이었다. 원래는 최서원이 내 여자친구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 현금 1억 원과 명품 시계를 가져갔는데 그것을 찾을 방법을 상의하기 위해 이진동을 만났는데 이진동은 최순실의 사진이 필요하다며 최순실이 자주 온다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의상실에 CCTV를 설치할 것을 부탁했다.
고영태는 의상실 주인 임덕규의 동의를 받지 않고 비밀리에 CCTV를 설치했다. 여기서 촬영된 것이 최소원 사건에서 가장 충격을 준 영상으로 이진동은 2014년 12월에 이 영상을 입수하고도 1년 10개월 동안 보도하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해 이진동은 고영태 말이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추측인지 분간이 안 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진동이 망설이는 동안 한겨레 신문에서 먼저 2016년 9월 20일 대기업 돈 288억 원을 거둔 K스포츠재단의 배우로 최순실의 이름을 지목해 최초로 보도했다. 특히 한겨레 신문이 K스포츠재단 이사장은 최순실 단골 마사지 센터장이라고 보도한 것은 그야말로 악의적인 왜곡 보도였다. 이는 최소원과 K스포츠재단 이사장 정동춘을 마사지 센터의 손님과 주인으로 취급했기 때문이다. 이 기사 제목에서부터 느껴지는 아름답지 못하고 역겹다는 느낌이 최소원을 통해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이되었다. 이렇게 날조 왜곡된 언론 보도로 인해 대한민국을 뒤흔든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시작되었다. 김창금 기자라고 해서 연락이 와서 제 이력서를 사실 그 한겨레 신문에 보냈어요. K스포츠 이사장은 스포츠 마사지 센터장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석사, 학사, 박사를 서울대에서 다 했거든요. 꿈도 많고 그런 사람을 아주 막 그냥 시궁창에 빠뜨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수의사를 개장수로 표현한 거랑 뭔 차이가 있습니다. 고영태와 이성환은 한강 둔치에서의 최소원에게 한 협박이 먹히지 않자 방송국과 언론사 기자를 찾아다녔고 2016년 10월 5일 JTBC 심수미 기자와 만나 셋이서 2시간 동안 폭탄주를 마시며 저녁을 먹었다. 이 자리에서 심수미는 고영태가 말하는 것을 듣고 14일 후인 10월 19일에 태블릿 PC에 관한 최초 보도를 하게 되었다. 최순실 씨가 유일하게 잘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치는 것, 이렇게 고 씨가 뚜렷하게 말을 했었고요. 어디 굴러다니는 거 하나 주워다가 최순실 거라고 덮어씌우다가 걸리니까 그냥 아니면 말고입니까? 태블릿 PC를 둘러싸고 막무가내로 쏟아지는 보도 속에서 변희재는 태블릿 PC 조작서를 강력히 주장했다. 변희재는 구속을 마다하지 않고 태블릿 PC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시위를 이어나갔다. 그런데 5일 후인 2016년 10월 24일 JTBC는 최순실의 태블릿 PC를 최순실 PC로 이름을 바꾸어 보도한다. JTBC 취재팀은 최순실 씨의 컴퓨터 파일을 입수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10월 24일을 제일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날 JTBC가 특집 편성을 했어요. 최순실 PC 파일이라고 처음에 특집 방송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한 꼭지 보도로 2016년 10월 19일 날 손석희랑 심수미 기자랑 앉아가지고 고영태를 인용하면서 최순실이 태블릿 PC를 늘 들고 다니면서 그걸로 대통령 연설문을 고쳤다, 이런 식의 말을 했어요. 대통령 탄핵의 제2차 도화선은 JTBC가 날조 보도한 태블릿 PC였다. 최순실이 대통령 연설문을 수시로 수정했다고 하는 JTBC 보도를 계기로 대통령은 최순실의 꼭두각시였다는 거짓 선동 보도들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상파 방송과 종편에서 경쟁하듯이 보물처럼 터져나왔다. 드디어 언론의 광란 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러나 당시 JTBC가 보도한 태블릿 PC에는 문서를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없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감정의뢰 회부에서 문제의 태블릿 PC에는 문서 수정 기능이 없었음을 확인해 주었다. 태블릿 PC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 목록을 분석한 결과 문서 작성 및 수정, 저장이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이 발견되지 않았고 네이버 오피스, 구글, 네피스 24 등과 같이 온라인상에서 문서 작성 및 수정, 저장이 가능하지만 인터넷 접속 기록을 살펴본 결과 해당 서비스에 접속한 이력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명백한 증거가 국과수를 통해 확인되고 발표되었는데도 어떻게 국민들은 아직까지 최소원 씨가 태블릿 PC로 대통령의 연설 원고를 고쳤다고 믿고 속아 탄핵의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가야만 했었는가? 첫 번째는 그때 당시 분위기예요. 어떤 말을 떠들어도 용서가 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는 국민들이 전혀 필터링을 거치지 않고 다 믿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센 걸 터뜨리냐, 센 걸 거짓말을 지르냐, 이런 어떤 경쟁적인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언론을 거짓말하게 만드는 게 컸고요. 문제는 JTBC 측이 태블릿 PC에 문서 수정 기능이 없다는 사실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훨씬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탄핵을 겨냥한 JTBC의 의도적 허위 보도는 계속되었다. 보신 것처럼 저희가 최순실 태블릿 PC로 밝혀낸 내용들은 검찰 수사와 청문회에서도 재차 입증이 됐고 최순실 국정 개입의 주요 단서가 됐습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심수민은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를 통해서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했다고 보도한 사실이 없다라고 완강히 부인했다. 태블릿 PC에서 문서 수정 기능이 없다는 치명적 약점을 피해가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증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방송 영상이 법정에서 구현됐다. 고 씨는 분명히 저와 있었던 그 자리에서 최순실이 하도 많이 고쳐서 화면이 빨갛게 보일 지경이라는 표현도 했었습니다. 빨갛게 보일 지경이라는 표현. 1차 해명 방송에서 심수민은 최순실이 대통령 연설문을 하도 많이 고쳐서 태블릿 PC 화면이 빨갛게 보일 지경이라며 더욱 자극적인 표현을 구사했다. 해명이 아니라 더 심한 표현을 덧붙여 기존의 보도를 더욱 견고하게 다졌다. 법정에서 방송을 본 재판장이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로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했다고 국민들이 믿지 않겠느냐고 힐난하자 심수민은 그런 의도로 보도한 게 아니다라는 답변만 반복했다. 태블릿 PC 최초 발견자인 김필준 JTBC 기자는 태블릿 PC 잠금 장치를 어떻게 풀었느냐는 검사의 신문에 자신의 패턴과 일치해서 풀었다고 진술했다. 그때 당시에 가장 컸던 의혹이 이 L자 패턴을 어떻게 풀었냐였거든요. 저도 L자 패턴이었던 거죠. 그 제 패턴인 L자를 해봤던 거고 그거를 푸니까 바로 풀렸던 거예요. 그러나 국과수에서 밝힌 패턴 형태인 L자 암호가 설정된 날은 2016년 10월 24일이고 김필준이 태블릿 PC를 습득하고 해독한 날은 2016년 10월 18일이므로 김필준은 국과수에서도 해독하지 못한 첫 번째 암호를 이미 10월 18일에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김필준의 법정 진술은 국과수 분석 결과와 비교하면 명백한 위증인 셈이다. 그런데 국과수는
문제의 태블릿 PC를 사용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특정하지 못했다. 그 누가 사용했는지를 찾기 위해 태블릿 PC 요금 납부자를 살펴봤다. 검찰 수사에서 통신요금 납부자는 개통자 김한수로 확인됐고, 국과수 포렌식 감정 결과를 보면 태블릿 PC 사용자는 언론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며 어린이가 있는 젊은 가장으로서 IT 분야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 추정됐다. 이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이 바로 김한수였다. 태블릿 PC의 개통자가 김한수면 요금을 누가 냈냐? 요금 낸 사람이 소유주이자 사용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데, 김한수가 다 돈을 낸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것도 이게 한 3개월간 돈을 안 내가지고 이용 정지당했던 거를 2012년도 11월 27일경 그날 김한수가 33만원 밀린 돈을 내고 딱 김한수 개인 이름으로 내고 1분 만에 태블릿 PC를 쓰는데, 김한수가 그 대통령 캠프의 홍보팀이었거든요. 뭐 홍보 자료들을 막 다운받는 그 내용. 그럼 뭡니까? 김한수가 돈을 냈고 김한수 썼다는 뭐 명확한 증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태블릿 PC 개통자이자 사용자로 의심되는 김한수의 증언만을 근거로 태블릿 PC를 최소원이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태블릿 PC 사용자를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단서가 영사콜과 로밍 안내 부분이다. 태블릿 PC에는 영사콜과 로밍 안내가 2012년 한 번, 2013년 한 번 등 총 2차례가 들어있었다. 검찰은 이 기간 중에 최소원이 독일로 출국했다는 출입국 기록을 근거로 태블릿 PC 사용자를 최소원으로 단정했다. 이것 역시 검찰의 자의적 해석이다. 출입국 기록에 의하면 최소원은 2012년에 4번, 2013년에 4번 등 모두 8차례에 걸쳐 해외에 갔다. 따라서 영사콜과 로밍이 모두 8차례 발견되었다면 검찰 주장이 맞다고 할 수 있지만 2차례밖에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최서원을 사용자로 단정한 것은 검찰의 자의적 해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객관적인 자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합리적 의심은 배제 내지 묵살하면 쌓이는 것은 왜곡과 거짓뿐이라는 것이다. 검찰이 태블릿 PC 사용자로 최소원을 단정한 또 다른 근거는 셀카 사진이었다. 태블릿 PC는 사진 촬영이 가능하며 사진 폴더 속에는 단 하루 동안에 찍힌 17장의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이 중 7장은 장승호의 어린 딸 얼굴 사진이었다. 최서원이 썼다는 증거 뭐가 있냐는 거죠. 하나도 없잖아요. 반대로 김한수가 썼다는 증거들은 우리가 훨씬 더 타당하게 제시하지 않습니까? 2012년도 6월 25일, 이 태블릿은 6월 22일날 개통됩니다. 3일 뒤 최서원하고 조카들하고 모임을 하는데 김한수가 들고 온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여자애가 보고 막 찍은 거야, 17장을. 그래서 사진이 엉망이에요, 엉망. 그거 다 여자애가 찍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최서원 것도 찍어주고, 지 것도 찍고, 여자애가 지 아빠 것도 찍고, 이게 17장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거 위에 사진은 한 장도 없어요. JTBC가 보도한 최소원 셀카 사진 부분은 JTBC의 조작이다. JTBC는 최소원의 두 손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배꼽 밑부분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러나 사진 원판을 확대하니 최소원의 두 손이 나타났다. 이로써 셀카 사진은 최소원 본인이 아니라 제3자가 찍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JTBC가 날조한 태블릿 PC 보도는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거짓 조작된 태블릿 PC의 후폭풍은 거세져 갔다.
성난 민심을 등에 업은 좌파 세력들은 그들이 목표로 정해놓은 곳을 향해 거센 불길을 쏟아냈다. 이제 그 누구도 그 불길을 막을 수 없게 됐다. 태블릿 PC에 관한 날조 보도와 거짓 증언은 국민 행복 시대를 국민 고통의 시대로 전락시키고 자유 대한민국을 불법 탄핵 정국으로 몰아갔다. TV조선과 한겨레 신문 등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의혹을 제기하던 2016년 9월 29일 서울중앙지검에 한 통의 고발장이 제출되었다. 대통령 사건은 민노총과 행동을 함께하는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이 고발장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피고발인 명단엔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 회장과 중견기업 대표 64명이 무더기로 포함되었다. 이들의 혐의는 특가법상 뇌물죄와 특경법상 배임죄였다. 민노총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자기 조합원들을 구제해야 되니까 이 법 시행되는 걸 막아야 되니까 막기 위해 가지고 고발장을 냅니다. 그럼 민노총이 고발장을 내면 안 되니까 소위 전위부대, 행동, 뜻을 같이 하는 부대, 그게 투기자본감시센터입니다. 대통령이 기업 활력 제거를 위한 특별법, 일명 원샷법을 대기업들로부터 돈을 받고 통과시켜줬다. 그때 받은 돈이 866억이라는 뇌물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현직이시니까 고발 대상은 아니지만은 안종범, 그다음에 정경련 회장단,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대한민국의 이름 있는 중견기업 64개 기업의 대표 총 86명을 뇌물죄로 고발합니다. 이게 대통령 탄핵의 시작입니다. 이게 집시법에 따르면은 집회신고는 한 달 전에 할 수 있거든요. 딱 고발장을 제출하고 그다음에 집회신고회가 한 달 후 10월 29일부터 촛불이 등장한 겁니다. 이게 다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